자, 이제 글로벌 증시 점검해보고 또 본격적으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해외 쪽에서도 외신들이 막 떴을 텐데. 맞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대피를 한다 메인에 떠 있고 그렇게 했기 일본.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일본 쪽 외신 속보가 뜨면은 이 한국 쪽이 이상하게 좀 뒤에 따라가는 듯한 느낌? 뭐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오키나와현의 경계 대피령이 발령되니까 서울시에서도 막 갑자기 뜨고 또 오보령이라고 얘기하고 백령도도 떴다 그러고. 자, 그 얘기할 건 아니고 그죠? 하반기 미국 투자 리스크 요인, 그다음에 기회 요인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아침과 같은 이제 속보에도 환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하반기에는 증시 변동성 높아질 수 있다라는 국면에서 저희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증시 변동성은 높을 수 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를 흔드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무엇보다도 6월과 7월 FOMC까지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대놓고 하기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상업부동산과 관련을 해서 은행 대출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되는 영향이 2분기 어닝 시즌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더딘 회복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 요인들이 확실히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 지수 하락을 야기했던 이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대보다도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고 4분기 그리고 내년의 1분기로 갈수록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인 만큼 단기적으로 상당히 흔들리는 시기에 불안할 수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들이 많이 나오죠. 5월 달. 예상 지표들 보니까 좀 낮아요. 네, 맞습니다. 왜 예상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누그러지나 그러면 이제 6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언뜻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에 제동을 걸지만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피벗까지는 아니고 동결로 간다면은 그리고 또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부가적으로 지금 IT라고 하는 명확한 주도 섹터가 나왔잖아요. 이런 쪽이라면은 달려볼 만하다. 네. 이렇게 정리. 뭐 그것도 있지만 지금 연준이 어떻게든 지금까지 끌어서 올려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6, 7월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은 할 수 있고 지금 이때까지 올려둔 거를 이제 한 번에 놓으려고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은 동결 이후에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로 갈수록 인하 기대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 주신 주도주들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인 만큼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투자에 이제 고려한다면 스타일별 전략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스타일별 이렇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조금은 덜 오른 기업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 여력이 높은 업체들로 볼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2022년 지수 하락 요인이었던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라는 측면을 크게 보고 있는 만큼 가치주들보다도 성장 여력이 높은 대형 성장주 위주로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역시 금리하고 또 매칭을 시키는 것 같은데. 자, 엔비디아의 폭등, 급등, 네, 급등이죠. 주가가 상향해 가는데 이 IT 업종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몇 가지 좀 추스려 주신다면요. 네,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 160% 이상 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연초 대비 160%. 네, 수치들이 앞자리수가 계속해서 바뀌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시죠. 이 정도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IT 업종들 상당히 견조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로 추가적으로 이제 크게 진입을 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IT 업종 내에서도 조금 다른 업체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체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피스 부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부문, AI와 관련을 해서도 다양한 사업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IT 업체들 중에서도 진입 부담이 낮습니다. 그리고 구독 이제 수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IT 업종 내에서도 서비스 업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 업체들보다도 이 실적이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4분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업체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개 업체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시스코. 네. 시스코 시스템스. 네. 한때는 참 유명세를 날렸던 기업인데. 맞습니다. 그죠? 네. 정책 수혜 업종을 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정책?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보안하고 방산, 즉 인프라 업체들로 보실 수 있죠. 보안, 방산. 방산. 네. 네. 그리고 북한에 이제 뭐 위성 탑재체라고 하는데 뭐 열어보질 않았고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는 시기에 항상 언급이 되는 부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공화당 측에서 필요성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향성이 상당히 다르게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연중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보안은 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코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보안의 대표적인 업체로도 구분이 되는 기업인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는 시기에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높은 업체들인 만큼 주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 방산에 더해서 아무래도 헬스케어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업체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곧 표결이 공개가 될 텐데 그 이후에라도 이 올해 하반기에는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경선 후보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2024년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정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속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타결 내용의 메인은 국방 예산 건드리지 마. 그거는 국방 예산 줄일 생각하지 마라. 미국의 힘은 결국에는 군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방 예산과 관련된 보안 방산. 네. 하여튼 그런 업종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다.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팔로알토? 여전히 좋게 보시는지 정책 수혜주 어떤 종목을 또 추가로 관심을 두시는지. 아무래도 팔로알토와 같은 경우에도 보안의 대표적인 업체이시죠. 아, 그래요? 네,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알토와 함께 포티넷과 같은 기업이 있으시고요. 근데 개별 기업으로 보시기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팔로알토, 포티넷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도 있으신데요. CIBR과 같이 이제 사이버 보안 ETF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도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도 조금은 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도 관련 업체들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소비재라든지 뭐 경기가 지금 아직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기 방어주도 일부 첨가를 해본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선택이 될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기업들, 여러 업종들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다 부담스럽다. 조금은 안정적이고 배당 매력 높고 여기에서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없겠느냐라고 하면 조금은 재미없으실 수가 있지만 확실히 최근에 이 중국의 리오프닝 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빠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P&G와 같은 업체들, 펩시코와 같은 업체들이 있으시고요. 해당 기업들은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는 필수 소비자 업체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P&G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부문,
펩시코와 같은 경우에는 음료 부문이 있다 보니까 달러 강세 압력이 약화가 되는 시기, 그리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경기를 회복을 하는 시기에도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 매력도 높은 업체다라는 점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부담이 없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뭐 생필품이죠. 빨래는 해야 되니까 세제로 대표되는 프록텐 gam블. 맞습니다. 네. 근데 세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SK2와 같은 프리미엄 화장품 쪽도 기초적인 가지고 화장품.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생필품이니까. 네. 뭐 치약도 있을 거고. 네. 닦아야 되니까. 코카콜라는 요즘 제로 콜라가 또 인기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콜라 이외에도 방금 말씀 주셨던 제로 콜라, 그리고 비탄산 음료까지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펩시를 보시면은 항상 좀 함께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이 코카콜라입니다. 네. 펩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낵 부문, 즉 이 비음료 부문의 매출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력성 측면에서는 코카콜라 쪽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코카콜라보다는 펩시코 조금 더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네. 식으로 이 필수 소비자 안에서도 상당한 다양한 옵션이 있다라는 점 오늘은 기회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또 요즘 그 원당 설탕 가격이 12년 내 최고치잖아요. 설탕 가격 오르면은 같이 뛰는 게 콜라. 콜라에 설탕 많이 들어가죠. 근데 뭐 제로콕이라고 해도 근데 소비하던 패턴을 안 바꾸니까 그 효과도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지만 다른 원재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지면서 커졌던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들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